Nürburgring. Genesis. Millions of innocent lives were lost. That must never be allowed to happen again. 전미 박스오피스 1위,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다. I'll do everything I can to win this war. 엔더스 게임 12월 31일 대개봉. 이제 파이도 속을 보고 고르세요. 프리미엄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쏙. 몽쉘. 속을 보고 고르면 몽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2013년 마지막 일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지역의 중심에 섰던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희 토론 플러스가 다뤘던 주제를 중심으로 2013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혜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용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세 분 토론자들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뭐라고 꼽는지 궁금한데요. 박혜자 의원님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도 뭐 전국적인 그 이슈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의 그 문제였었고, 올 한 해 내내 사실 정치권도 그 문제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는 헌정 파괴이지만 또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한 그 국기문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당히 그 뭐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용 처장님은요? 예, 박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제로서 제기된 문제지만 지역에서도 시민사회 속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철도 파업 문제가 좀 철도 민영화 문제가 결부돼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도 지역과 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경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주은행 지역환원 무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좀 지역사회에 좀 대두가 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시사평론가로 올 한 해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역 이슈 어떤 걸 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슈보다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그 코미디 프로에서 말하는 멘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멘붕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벌써 1년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사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정말로 많은 표를 모아서 주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낙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랄까 호남에 대해서 뭔가 좀 비하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일베라든지 뭐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 또 일부 종편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우리 호남 지역 자체가 마치 전국의 무슨 섬처럼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받으면서 아마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랄까 공허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세 분께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지난 대선 때 정치인으로서 저희 민주당 지지해달라라고 지역민들께 정말 그 간청을 드렸고, 또 그 결과 정말 저희도 상상 못했던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고립시키고 말았다는 데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저희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신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지역민의 관심을 모은 이슈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호남 차별 논란이 정치 분야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호남 출신이 배제된 인사,
영남과 비교해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 공약 이행률 등 국민 통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견제 균형을 잡아줄 민주당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의 약화로 인해 안철수 세력이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내년에는 6.4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야권과 지역 정치권의 구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역 안에서는 불통 행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거셌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갬포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국제 수영대회를 유치했지만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완공을 앞두고 법인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 노력이 무산돼 지역민의 실망이 컸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광주 MBC 토론 플러스가 찾은 지역의 주요 이슈들, 2014년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네, 정치 분야와 지역 현안 그리고 문화와 경제 분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정치 분야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김경진 변호사는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정부 정말로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갈 길을 잃고 간 1년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공약에 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약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취소가 되거나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예. 그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라든지 지금 설명도 없는 상태고, 그럼 내년 이후에 본인이 그러면 이 대선 후보로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전 제시나 답변도 없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문제가 사실은 헌정 파괴 행위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결하라, 뭔가 명확한 답을 내놔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해결 의지도 없고 답을 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1년이 정말로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특히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참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호남 입장에서는 일단 인사 문제를 간단하게 보더라도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 출신 인사들이 정말 모든 인사에서, 고위직 인사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 인사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에서도 정말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 네. 그에 따라서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호남 출신들이 정말로 연쇄적으로 소외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지역의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예산안이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 의결은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구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한 80%가량 반영이 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한 30% 내외, 전남 네.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안 되는 비율이 지금 예산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에 대한 인사 또 뭐 예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호남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소외와 배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용 차장님, 네. 국민 대통합, 인사 대탕평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예,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지방을 위한 정책, 또 지방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좀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크게 봤었을 때 이제 지방세제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을 위한 취득세 축소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지방민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앞서서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중앙 관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그 호남이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게 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구성하고 집행을 하게 될 인사에 대한 소외 문제까지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 여기에 대한 열패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 아주 혹독한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민주당도 일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거대 야당인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뭐 했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뭐 참 뼈아픈 비판일 수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이제 가장 큰 게 불통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확고하게 보여주었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보수화되는 측면들이 세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왜 패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중도 세력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뭐 했느냐라고 할 때 민주당은 민주주의적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정당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처럼 또 혹은 새누리당처럼 정말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뭘 했느냐. 너희부터 단합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어떤 투쟁식의 야당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싸우고 투쟁하는 이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정책으로서 또 다가가고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노력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독선 때문에 야당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성하고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또 박근혜 정권에 또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127석 거대 야당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패배 이후의 1년이 문제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밖에서 사실은 이제 대체로 우리 이곳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정말로 뭔가를 위해서 애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헌정질서 파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투쟁하느라고 사실은 천막당사 시청 앞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뭐 을을 위한 정당이라 그래서 뭐 대리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지역 골목 자영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또 국정원 어떤 국정조사 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들 얼마만큼 많이 우겨댔습니까? 근데 그 우겨댄 그 와중에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점들은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대체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 이 정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안철수 당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현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집권을 못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큰 원죄다. 그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그 집권을 못했던 그 원죄를 지금 이 순간에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뭔가 큰 틀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노와 비노 어떤 당 계파 간의 어떤 분열이랄까 대립이 종식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과연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실은 시민들이나 밖에서 볼 때 그런 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철도 파업이라든지 가령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볼 듯이 어떤 점에 대한 대안 법률 제시안이 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곧바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적 수권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그럼 그 사이에 1년 동안에 갖췄느냐. 사실은 밖에서 볼 때 딱히 지금 그 지점도 아니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럼 민주당이 그 사이에 또 개선해서 만들어냈느냐. 밖에서 보기엔 또 역시 그 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1년 내내 정말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투쟁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데 큰 틀에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이 자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밖에서 많이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김경진 변호사님의 비판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요. 또 저희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사실 지난 6월부터 저 자신으로 돌이켜보면은 사실 천막에서 그 여름 지냈고 또 천막에서 사실은 잠을 자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촛불이 그렇게 시청 앞에서 타올랐어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저희가 매번 치열하게 싸워도 이 보수 언론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아시다시피 종편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실의 왜곡, 정말 저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가 몸으로 실감을 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했던 노력도 보도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저희가 정책적인 수권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 또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 보면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굉장히 창조적인 그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재정법으로서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 결국은 통과시켰고요. 또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수용을 해가면서 또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저희 정말 무던히 해왔었습니다. 네. 네. 박혜자 의원님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도력에서 지역민들,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도입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한 모델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라면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모델을 지금 민선 5기가 지날도록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공하는 모델, 또 지방의회가 성공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사실은 민주당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의 벽도 있을 수 있고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했느냐. 또 다른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항상 다른 토론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당은 보수에서 진보까지 중앙을 집권하고 운영을 하는데 비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방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사실은 지역에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중앙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설명회를 광주에서 했죠. 민주당에 대해서 낡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불편하시겠어요? 네, 이제 그 말씀에 답하기 전에 네. 우리 김경 처장께서 민주당의 지도력 부재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과거 YS 이런 정도의 지도력에 우리가 길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힘을 끌고 나가는 이제 이분들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류의 리더십.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뜻을 같이 조정해가고 중재해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일견 보면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지만 민주적인 리더십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저희 서구에 오셔서 낡은 민주당의 세력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역사 60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야당으로서 정치 발전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의 노력, 그것이 저는 낡은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그 낡은 세력에 걸맞는 그럼 새로운 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책과 비전으로 보여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해야지 새 정치라고 하는 거 여전히 안개 속이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인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걸 보여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뭐 안철수 신당이 들어선다면 좋겠는데 신당이 들어서지 않고 또 뭐 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있어요. 여지까지도 신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정치 뭐 추진위원회 이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거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뭐 봤냐면 친박연대 기억나시죠?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정말 친박연대 그게 1인 후광에 기대어 서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 어떻게 됐어요?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예. 1인의 후광에 기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그 답을 물으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그래도 성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성공하기를 저는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 기대와 이 우려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호남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정당 지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적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실은 이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주당의 독점 구도, 정치적 독점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지만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출할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서 이제 박혜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의원의 신당들이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으로서 선거하기보다는 그 한 개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지역 정치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유효적 경쟁이 생산적인 발전 단계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지역민들에게 좀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토론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선거 6개월 전에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또 정책과 공약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선거운동 하루 전에 후보를 공천을 하고 또 정책과 공약은 선거운동 기간에 나오는 이런 정당의 구조에서는 안철수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어떤 정당이 지배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성공하든지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 속에서는 지금의 그 불확실한 구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 2016년 또 총선 있고 그러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보면은 안철수 신당과 신당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의 경쟁 뭐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여론조사라든지 지역 민심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가 한 30% 중반대,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거의 30%에 육박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0% 중반대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에서 바닥 민심이라고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정말 그게 대체로 맞는 어떤 여론조사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그만큼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 추세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간다면 광주시장이나 뭐 구청장 또 뭐 어떤 기초 또 시의원들, 광역의원들 아마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상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분위기가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예. 근데 이제 제일 관건이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더 이상 인위적인 어떤 공천 연대라든지 뭐 선거 연합은 안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반면에 민주당의 대다수 주류는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쪽은
인위적인 연대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남 쪽의 민심이 안철수 쪽이 조금 더 높은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호남을 제외한 어떤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결국은 이게 선거 연대가 안 되게 된다면 안철수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범야권 진영이 공멸하는 이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이나 민심이 그러면 그게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그냥 우리는 뭐 민주당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라도 안철수 당을 찍어야겠다. 결국은 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가혹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 지역 민심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좌우 좀 영향을 간단히 내년에 전망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 어렵다라고 보지만 결코 또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의 그 독선과 독주 그리고 다수당인 그 새누리당이 150석이 넘는 새누리당의 그 여당을 정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그 누군가라고 하는 거 결국 지역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뭐 그 안철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그 의미나 가치는 분명히 그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나 가치가 제대로 사실은 역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그 정부를 견제하고 그래도 지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정치력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가고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지켜보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역 현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주시정과 관련해서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그 올해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수영대회 유치인데요. 그 과정에서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건이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현재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 시민들 여론도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훈태 시장께서 어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영대회를 유치를 했고 최종적으로 유치에 성공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또 이제 조직 어떤 유치위원장이 조금 과욕을 부려가지고 지금 어떤 중간에 이제 공문서를 위조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유치대회 발표 이전에 이미 지금 국무총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발표되어 있는 직전쯤에서 그걸 터뜨려서 지금 광주시의 입장을 곤혹하게 만들었는지 결국은 이게 뭐 광주시장이 대통령께 조금 뭔가 좀 눈밖에 나서 뭐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그 점하고 또 상관없이 시장 개인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처신이라든지 언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 시장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담당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실수 아니냐, 사소한 실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심정은 그게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그건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느끼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소한 실수다라는 이 5글자의 표현을 씀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광주 전남 지역이 이제 타 지역 사람들한테 약간 어떤 배척되는 분위기가 작년 대선 이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길을 좀 끼얹은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저 지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비난을 저도 사실은 수도권에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본인이 뭐 때문에 그런 어떤 설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적절한 언사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게 했던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응 방식도 문제고 국제대회를 바라보는 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를 무조건 유치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국제대회를 하다 보면 이번에 이제 2015년에 있게 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8천억 들어갑니다. 광주시가 4천억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제수영대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시는 약 1,000억의 예산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금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부 자체도 사실은 갈등 조정을 하는데 실패를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키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이 정도로 공공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이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도 제대로 좀 대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국제대회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수습돼 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광주의 정의롭다 항상 광주민들이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존심에 조금 저희가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 이제 치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실제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희도 정치권에서도 고민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인 보증을 해줬어요. 보증을 해주었고 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는 밝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치 이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저는 공식적인 문서가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정상의 잘못은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건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유치된 이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또 어떻게 보면 염원을 담아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54명의 일단 의원들이 가치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법안 중에서 가장 발의자가 많은 이제 그런 법이 돼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먼저 소관 상임위에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도 지키고 있었는데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른 법안에 밀려서 지금 사실은 법안심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아마 한 번쯤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법안심사 소위원들만 보게 되면 사정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입장이 되어 있지만 많은 의원들께서 그래도 광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편으로 좀 돌아섰다 할까요? 다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강경하게 반대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다소 저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의원님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좀 하셨나요? 전화뿐입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희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논란도 있었지만 또 지난해 불거졌던 겜코 문제가 올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좀 연말까지 쟁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겜코 사태가 다시 이제 재점화되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집단 반발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은 이제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했었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었다는 거였죠. 절차적인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고 또 결과 자체도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장이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방법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굳이 관찰을 시키려다 보니까 무리가 통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도 집단 반발하는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 반발하는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좀 발생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지역 현안으로서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인물연 행진곡 논란, 5.18 왜곡 논란이 있었죠. 지금 국회에서는 홀로코스트 입법이 상정돼 있는데 뭐 잠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물연 행진곡 문제는 다행히 이제 국회 그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이제 인물연 행진곡 문제는 조금 이제 그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공식 그 곡으로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앞으로 더 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5.18에 대한 그 역사인식 그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그 상임위에서는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것이 결국 역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친일 또 독재 또 5.18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역사 인식을 우리 그 후세대에게 어떻게 그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큰 문제가 그 걸려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부터가 5.18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다. 이해가 되십니까? 5.18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법적으로 그 판단이 내려진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립된 이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 입장을 견지해서 저희가 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 사퇴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만을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그 제출할 예정으로 그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정말 지난 대선에 어찌 보면 그 여전히 이어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일베라든가 각종 댓글에서 전라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을 그 비하한다라든가 또 5.18에 대한 그 비하,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 33년의 그 세월 동안 우리가 5.18에 대해서 아직도 보편화시키지를 못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제가 그 반성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는 5.18 왜곡 논란은 올해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내년에도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도요,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지금 생각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진보적 생각을 가진 국민, 보수적 생각을 가진 국민. 근데 이 보수적 생각을 가진 국민들 중에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원래부터 지금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뭐 대선 뭐 몇 년 전부터 이게 속칭 댓글 공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속칭 세뇌 뭐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이끌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화된 사람들이 있고 이러긴 한데, 우리 지역이 조금 뭐랄까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진 5.18의 어떤 의의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제 시장께서 보면 일부 이제 일베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형사고소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 뭐 이게 제가 볼 때 절대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문제지, 이걸 우리가 어떤 법적 채찍을 휘둘러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가져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국민들 마음에 좀 다가가게 해야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변호사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나치 전범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도 표현의 자유를 그 나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법을 발의를 했던 취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처벌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그 포장이 돼 있는 역사를 왜곡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분야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광주은행 지역 한원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역 자본으로 환원하는 문제 사실상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속에서는 물 건너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 됐는데요. 이제 뭐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참여하기로 했던 이제 큐캐피탈이라는 회사가 그 참여를 포기를 하면서 그 지역 상공회의소연합이 입찰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역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상공회의소연합에 모든 것을 이제 위탁을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남도에서는 이제 100만인 서명도 있었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지만 예. 광주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인수 전략을 놓고 봤었을 때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좀 지역사회가 부족했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수 전략을 폈었고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가 됐지만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비롯해서 뭐 이제 상공인소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찰도 좀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냈던 것은 최고가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대신 지역에 대한 기여도 또 지역 자본에 대해서 가점을 좀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꼭 그렇게 그 끝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을 매각할 때에는 그 우리의 금융에서 내야 되는 그 세금이 사실은 그 6,574억 정도에 이릅니다. 그럼 이 세금을 내고 사실을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면세를 받으려고 이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 일단 조세특례 그 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그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우리금융에서는 아마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일정 시간 내에 다시금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문제도 올 한 해 동안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지역하고 좀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혜자 의원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어떻게 본 게 이제 이번에 그 소관 상임위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끌어안고 있고 또 그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에 대해서도 정말 끌어안고 정말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이제 안 자체가, 개정안 자체가 결국 법인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법인화로 갔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운영비에 대한 재정의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앙 부처의 그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광주시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그 전문가들, 시민사회까지 포함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수차례 그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거의 그 합의안에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체법 형식으로 저희가 법안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이제 저희가 각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드렸고, 또 우리 오늘 오후에도 제가 보면 이제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이제 일종의 중재안이죠. 그래서 법인화로 가지 않고 국가 소속기관으로 있으면서 법인화도 일부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안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하면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할 때 그 서울대학의 그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법령 조항에다가 재정을 못 박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가 그 벤치마킹해서 그 앞으로 그 운영비에 대한 재정 문제를 법안 속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 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무사히 이 문제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문화전당은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바로 2015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준비도 좀 해야 되거든요. 개관 준비. 법인화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박혜자 의원께서 이제 좋은 대안을 이제 만들어서 거의 해결 단계라고 하니까 어차피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법인화나 아니냐보다도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예산이라든지 충분한 운영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내용이었는데 예. 아마 박 의원님께서 적절한 안을 마련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어떤 광주의 독특한 개성과 그 광주라고 하는 이 색깔, 의미를 나타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얼마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제공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그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내년에 어떤 점이 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문화전당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로는 이제 문화전당이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인화에 대한 문제를 접근을 했었을 때 정부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안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문화예술 인력을 그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70%가 넘습니다.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인력이 10%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문화의 전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효율화에 대한 법인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칫하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그 보살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변호사가 보시기에 내년에 어떤 점이 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요. 그 전국 단위에서 본다면 이게 대통령께서 생각이나 스타일을, 어떤 정치 스타일을 바꾸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일거에 해결하겠다, 지금 이 생각으로 아마 전국을 이끌어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뭔가 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보면 대통령께서 이 정도 불통이고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뭐 가령 안철수 가상신당이 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10%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철수 신당 뜨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뒤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흐름이나 예상들이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결국은 가혹한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그럼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예.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좀 괴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하는 쪽을 지지하면 되겠죠. 예. 네. 박혜자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핵심 이슈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영 선수권대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이 두 가지 문제가 내년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해결이 돼야 될 예. 그런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지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심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우리가 앞두고서 최근에 이제 뭐 지지도 아까 민주당 지지율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도 현격하게 지금 60% 이상에서 지금 40%대로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득표했던 것보다 지금 이제 그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그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뭐 우리 지역의 향배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향배도 좌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채찍도 들고 민주당 잘못했다라고 비판도 하셨지만,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그 불통이라든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결국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 심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201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4년을 전망해 본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짧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실까요?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예, 박혜장 의원께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치적인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정치적인 구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도 선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선택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람 또 어떤 당을 뽑을 것이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김경영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좀 여유 있게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후보자들을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많이 뽑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이 좋은 사람이 시장이나 또 군수 또 의원 이렇게 뽑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정치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개념적인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정치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호남에서의 안철수 신당이 등장을 한다면 경쟁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호남만을 쪼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핵심은 결국 그 당이나 정치 어떤 세력화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으로 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그 민주당의 그 최근의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통해서 저 자신도 정치에 나올 때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들 또 그 어떤 이익에 배분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우리가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요즘에 말하는 그 을을 위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전히 그러한 그 을을 위한 정치 또 우리가 공공성과 그 민영화의 그 사이에서 어떤 접합점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이 정책으로서 그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013년 지역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토론 플러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에도 중요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겨울에 빠져본다. 겨울을 만들어본다. 겨울을 가슴에 담아본다. 내 방식대로 겨울을 만나다. M Limited. Millions of innocent lives were lost. That must never be allowed to happen again. 전미 박스오피스 1위.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다. I'll do everything I can to win this war. 엔더스키 12월 31일 대개봉. Nordschleife, Nürburgring. Genesis. 나무처럼 쑥쑥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걱정 없이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합성 첨가물은 빼고 풍부한 우유와 국내산 오곡 채소를 더했습니다. 마음이 놓인다. 자연에서 맛을 배우다. 키즈트리.